이런. 수업하는 바깥에 있고, 소리 얼마나. 자, 유치권자의 권리 봅시다. 방금 이번에 인도 거절의 상대방. 자,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항상 이제 유치권자도 물건이잖아. 물건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항상 기억할게. 자, 채권은 채무자한테만 행사해야 돼요. 즉, 변제 청구는 돈 달라고 청구는 갑한테 해야 됩니다. 제3자한테 돈 달라고 청구하면 안 돼요. 얘는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자, 유치권은 이쪽에 주장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애가 경락인이죠. 경락인에게도 인도 거절은 가능합니다. 근데 경락인에게 돈 달라고 청구하면 안 돼요. 뭘 많이 내요. 방금 1번 인도 거절의 상대방 모든 사람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유치권자는 당연히 채무자 갑은 물론이고 목적물 양수인 병이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된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체납 압류 등기 되어 있는 경우도 인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도 거절 가능해요.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중에 표시하세요. 네, 그러나 조심할게. 자, 유치권자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요게 판례가 바뀌었단 말이야. 유치권자의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 경락인. 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 요건에 대한 대항 요건이 바뀌었어요. 대항 요건. 대항 요건은, 자, 이 유치 목적물이, 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압류 등기 같은 말 경매 신청 등기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전에 유치권을 취득할 것. 자, 유치권이 2월 1일 날 취득되었다. 압류 등기는 3월 5일이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항합니다. 유치권이 압류 등기,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취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 경락인에게 대항해요. 거꾸로 압류 등기 후에 압류 등기가 3월 1일 날 됐고 유치권이 3월 2일 날 했다. 얘는, 자, 유치권은 취득했지만 경락인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 그러나 조심해야 돼. 압류 후자 나왔네. 후에 압류가 같은 말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어요. 경매 절차 매수인 같은 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즉 잘라주고, 즉 압류가 된 후에도 유치권은 취득은 할 수 있어요. 취득은 할 수 있지만, 자,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그 예제 문제를 보세요. 그 예제 문제, 요걸 딱 좀 정리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답은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이 채권자네요.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고, 자, 압류의 효력 발생했어요.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럼 병이 바로 경락인입니다. 경락인. 다음 중 갑이 경락인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경매 신청, 즉 압류 효력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 돼요. 이걸 찾아라는 겁니다. 기업 X 건물에 위 줄한 거 보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자가 나왔어. 후에 X 건물에 점유를 이전받았네요.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점유했죠. 그럼 유치권 취득이 압류 효력 후야 전이야? 잘 보세요. 압류 효력 발생 후에 X 건물 점유를 이전받았죠. 아까 했지만 점유를 취득해야 유치권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압류 효력 후에 유치권 성립했네요. X 안 되죠. 니은 X 건물의 위 압류 효력 발생 후에 갑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죠.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채권 변제기 도래했죠. 유치권이 늦었죠. X. 다음 D건 X 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자 나왔네. 효력 발생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그러면 뭐 전에 취득했네. 그러면 대항력 갖추었죠.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이거는 O입니다. 효력 발생 전에 유치권 취득했어요. 뒤에 저당권하고 상관이 없어요. 리얼 X 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자 나왔죠. 전에 갑이 유치권 취득했네요. 그럼 대항력 갖추었어요. 을의 가압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든 나중에든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D것 리얼 찾아라는 겁니다. 잘 봐야 돼. 기역과 니은은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이 취득되니까 대항력이 없어요. 근데 D것 리얼은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했으니까 대항력이 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딱 찾으면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날짜가 나온단 말이야. 그거보다 먼저 유치권이 취득되면 유치권자가 경락에 대항합니다. 그런 게 이제 임장 활동 가는 거예요. 양가로 2번 경매 신청권. 자, 이것도 조심할게. 아까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이제 경매는 경매권은 이게 우선 변제받기 위한 경매. 이거 원칙이야. 우선 변제받기 위한 이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라 그래요. 이게 대표적인 내가 이제 저당권자야.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기담보권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유치권은 이게 없단 말이야.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유치권자의 경매권은 그냥 돈으로 바꾸기 위한 환가, 즉 현금하죠.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경매입니다. 환가를 위한 경매. 그래서 우선 변제권 없어요. 요즘을 이게 이제 일명 형식적 경매라 그래요. 형식적 경매지 이런 실질적 경매권 없습니다. 322조 바로 보세요. 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는 있어요. 이건 환가 현금화를 위한 경매입니다. 우선 변제받기 위한 경매권은 없어요. 동그라미 1번에서 첫 번째 그러나 다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 교과서가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경매 신청은 우선 변제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 현금화를 위한 경매입니다.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경매일 뿐입니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에요. 자, 다음 장 갑니다. 가장 중요한 동그라미 3번. 자,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그래서 또 한 나와요. 유치권자는 경락인 같은 말 매수인에게 피담보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물을 인도는 거절할 수 있죠. 인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양가로 3번에 간이 변제 충당권은 쉽게 변제 충당하는 겁니다. 322조 제2항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유치권자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을 해달라고 줄거서요. 법원에 청구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고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4번 과실수취권입니다. 과실. 자, 323조 1항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 변제에다가 충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과실이 돈이 아니면 금전이 아닌 때는 경매를 청구해야 됩니다. 자, 2항. 과실은 먼저 이자에 먼저 충당합니다. 채권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았을 때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 과실은 이자부터 먼저 충당하고 남았을 때 원금에 충당합니다. 자, 5번에 그 비용 상환증권은 무조건 필요비하고 유익비죠. 자, 1항이 필요비.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소유자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유익비는 선택이죠. 선택.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자, 줄거보죠. 유익비의 특징이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하여 그것도 누가 선택한다고?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한 금액이나 또는 정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뭐 매년 나오는 거죠. 자, 우측으로 갑니다. 6번에 유치권 행사하기는 상환 이행 판결입니다. 상환 이행 판결. 상환, 서로 교환해서 이행하라는 거죠. 자, 을이 이제 이 물건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 1억을 안 주니까 을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채무자이면서 이 물건의 소유자죠. 갑이 소송합니다. 자, 갑이 이제 원고가 되어가지고 피고에게 자, 소유물 반환하라. 이렇게 이제 소유물 반환 소송 제기했어요. 판사가 불렀어요. 원고 피고를. 당신 왜 물건 안 주느냐? 예. 나는 주려고 그러는데요. 공사대금을 안 주는데요. 라고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이 사람. 자, 이쪽은 원고 말이 맞죠? 그죠? 원고 말이 맞아요. 이쪽은 피고 말이 맞잖아요. 이쪽은 원고 승소. 이쪽은 피고 승소죠. 이걸 이제 일부 승소, 일부 패소라고. 이게 이제 서로 교환해서 상환해서 급부하라. 상환 급부 판결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 그와 상환으로 원고는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상환 급부 판결합니다. 상환 이행 판결해야지 원고 패소 판결하면 안 돼요. 자, 읽어보죠. 상환 이행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자, 물건의 인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은 받아들인다는 거야.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물건에 관련해 생긴 채권 1억 변제와 서로 교환해서 물건 인도를 명하게 됩니다. 이걸 상환 이행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 그래. 여기 뒤에서 배우겠지만 동시행 항변권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 유치권자 의무 요건 좀 암기 좀 해줘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자, 유치권자는 자기 물건을 유치하고 있어요. 남의 물건을 유치하고 있어요. 남의 물건이죠. 항상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기 물건보다 더 잘 관리를 해줘야 돼. 그걸 선관주의의무라 그래. 선관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 이런 거에 사실은 요 내 책이고 이거는 이제 내가 친구 책이야. 도둑놈이 와서 딱 건초가 야 임마 책 쪽에 한 권 내놔. 그러면 내 책을 줘야 돼. 친구 책을 줘야 돼. 예? 친구 책을 주면 안 돼요. 내 책을 줘야 돼. 그걸 선관의무라 그래. 남의 물건을 더 잘 관리해야 돼. 사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아무거나 줘버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손해배상해 줘야 돼. 그걸 선관주의의무라 그래. 남의 물건을 자기 물건보다 더 잘 보관한다. 이걸 선관주의의무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업자도 선관주의로서 위임계약 해줘야 됩니다. 선관. 그걸 위반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우리 법이 항상 그래. 법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손해배상.
자, 그 324조 제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즉 선관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돼. 이걸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자, 제2항 여기 이제 가장 많이 나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성락 없이는 자, 채권 채무로 보면 채무자인데 물건으로 보면 소유자죠. 소유자의 성락 없이는 남의 물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또는 담보 제공하지를 못합니다. 자, 카센터 주인이 맡긴 그 자동차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외 나오죠.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소유자 성락 안 받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 이런 거죠. 자, 카센터 주인이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태풍이 와요. 태풍이 오면 여기가 카센터가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 그러면 자동차를 저 높은 데로 옮겨야 되겠죠. 그죠? 이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주인 동의 안 받고도 할 수 있어요. 다음 제3항 유치권자가 전 두 항 규정이 아닌 1항 성관주의 의무 2항 채무자 성락 없이 사용하지 않을 의무 그 두 가지 규정에 위반한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것도 옆에 적으세요. 형성권입니다. 무조건 소멸 청구권이 나오면 형성권이야. 즉시 소멸합니다. 자, 양가로 1번 조심하고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성락 없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자동차를 임대 주면 아까 불법이죠? 불법이란 말이야. 임차인은 소유자나 경락인에 대해서 불법이니까 임대차 효력을 조장할 수가 없다. 불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4번에 유치권의 소멸을 갑니다. 자, 양거로 2번 내려오죠. 피담보 채권의 소멸죠. 이 부종성이, 자, 이 주된 권리가 소멸되면 부종성에 의해서 종된 권리도 당연히 소멸한다 그랬죠. 그게 326조. 자, 유치권 행사는, 자, 구별 잘해야 됩니다.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 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내는데, 자, 지금 이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야? 유치권이 주된 권리야? 뭐가 주된 권리였죠? 이거는 주된 권리죠. 유치권은 뭐야? 종된 권리야. 항상 담보물 건 종이야. 주가 소멸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거꾸로 유치권 소멸한다고 주가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유치권 행사는 뭐 하는 거야? 유치권 행사는 자, 인도를 거절하는 거죠. 행사 방법 잘 알아야 돼. 인도 거절권. 다음 채권은 뭐죠? 채권은 어리가백에 돈 갚아라. 즉 변제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채권 행사죠. 이거는 유치권의 인도 거절이고 구별 잘해야 됩니다. 유치권의 인도 거절은 요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행사해도 채권 행사를 10년간 안 했다. 채권이 소멸합니다. 유치권 행사는 채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게 326조. 유치권 행사는 즉 인도 거절권 행사는 채권 소멸 시인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 다음 양가로 3번 유치권의 특유한 소멸서 아까 다 했던 건데 1번 채무자의 소멸 청구 땡땡 적어 또도 형성권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타담보 제공과 유치권 소멸 청구 요거는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이니까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327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채무자입니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타담보 제공권. 자, 이게 이제 카센터입니다. 자동차를 수리를 맡겼어요. 수리비가 한 500만 나왔다고 하죠. 그 다음 채무자, 채권자, 이 사람이 유치권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카드 주고 찾아오면 되죠. 과거에 카드 없을 때는, 무슨 현금 있을 때는 갑이 현금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영업사원입니다. 자, 영업사원이 차가 없으면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찾아와야 되는데 500만 원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거야. 다른 담보. 근데 집에 있는 시계, 반지 이런 거죠. 이 반지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하면, 자, 을이 여기에 승낙을 해야만이 소멸하거든. 이건 청구권이니까. 승낙 받으려면 이 다른 담보가 최소한도 500만 원 넘어야 되겠죠. 그죠? 시계 한 700만 원짜리 시계 반지 갖다 주면 갑이 승낙하고 시계 반지 받고 차 돌려준다는 거죠. 근데 700만 원이 아니라 한 100만 원짜리 이거 갖다 주면 승낙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멸 안 합니다. 이 사람의 승낙 받으려면 최소한도 채권보다 이 가격이 높아야 돼요. 그게 바로 청구권입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 제공하고 시계 반지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에요. 따라서 유치물의 가격이, 유치물 가격이 자동차죠. 자동차. 이게 만약에 5천만 원짜리다. 5천만 원짜리도 5천만 원에 상당하는 게 아니고 이 수리비보다 높으면 됩니다. 한 700만 원 주면 되는 것이지 5천만 원 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유치물 가격, 이 채권액 500만 원에 비해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 상당의 가치 있는 담보 제공하면 족하다. 500, 600만 원 주면 족합니다. 차값 다 지급할 필요는 없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3번이죠. 점유상실입니다. 328조. 유치권은 점유상실하면 소멸합니다. 유치권은 공시가 점유니까요. 자, 오른쪽이고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옛날 문제네.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 1번 혼동은 모든 제한물권의 소멸 사유죠. 소유권하고 유치권이 동일의 기소가 혼동, 소멸. 가장 중요한 2번 점유의 상실. 3번에 유치물의 멸실 뭐 같은 말이냐. 2, 3번. 4번 조심하고 제3자에게 유치물 보관시키면 간접 점유잖아. 간접 점유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답이 4. 조금 어려웠네요. 간접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사유 아니죠. 다음 5번에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가 변제했죠. 변제는 뭐죠? 채권이 빵원이 됐죠? 그럼 부종성으로 소멸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저당권은 그 의 정도는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자, 저당권 보죠. 예, 저당권 한 두 문제 꼭 나와요. 저당권은 포인트가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못하죠. 항상 포인트를 빨리 잡아놔야 돼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못하죠. 점유를 못하니까 물권적 청구권 중에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게 답이에요. 방해 배제하고 예방 청구권이 있죠. 기본이 빨리빨리 돼야 돼요. 자, 그럼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자, 갑이 은행에 가죠. 가서 돈을 1억을 빌립니다. 원본, 이자, 미약금, 1년분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합해서 한 1억 2천. 제가 수업은 그냥 1억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피담보 채권이 돼요. 그러면 자, 채무자, 채권자. 이게 보통 이제 돈 빌리니까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담보 제공하라 그러니까 다시 계약서를 씁니다. 은행에 돈 빌리러 가보세요. 뭐 기간은 엄청 많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 계약서 두 개 적는 거죠. 자,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이제 이 채무자가 담보 제공하면 갑이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그럼 채무자와 저당권 같은 사람이죠. 오는 저당권자 등기합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은행이 이 아파트 점유해요, 안 해요? 은행이 점유 안 하죠? 점유는 갑이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점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자, 갑이 지금 아파트 부동산이 없어요. 그러면 돈은 갑이 빌리는데 아파트는 친구가 담보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 사람을 물상보증이라고 그래.
물건위에 보증 썼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물상보증인도 이 집의 소유자죠. 얘도 소유자입니다. 항상 저당권 설정자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근데 채무자와 소유자는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좀 기억하고, 저당권자하고 채권자는 같아야 돼. 왜? 부종성 때문에 그래. 자, 그럼 얘는 점유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채무자가 아니면서, 이건 이제, 물적 유한 책임이라 그래. 이 물건 가지고 유한하게 책임만 지는 사람이야. 최악의 경우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이 부동산이 경매 들어가서 경매로 집 날릴 가능성은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물상보증입니다. 채무는 없어요. 만약에 이게 100억이다. 자, 값이 돈 100원 안 갚는데 이게 10억이다. 10억만 날리면 돼. 90만 원, 9억은 90원 안 갚아도 돼요. 얘는 이제 다 갚아야죠. 채무자니까. 자, 물상보증인 개념을 좀 잘 알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줄거. 제3자 이퀄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이퀄 적으세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면서 저당권 설정해준 자. 채무자가 아니면서 저당권 설정해준 자. 채무자가 아니야.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거야. 점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줄것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에다 가로 열고 지상권, 전세권 가로 닫고. 그러니까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일 수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일 수도 있어요. 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지금 그러면 저당권에다 이꼴 적으세요. 저당권 그럼 무조건 우선 변제권입니다. 외워버려야 돼. 아까 유치권은 무조건 뭐죠? 인도 거절권. 의 정도는 암기를 해버려야 돼요. 유치권은 인도 거절권.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 공시방부인 등기고 공시방부의 점유란 말. 점유에서 인도 거절하는 거. 등기했다가 나중에 우선 변제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정 의의 한번 읽어볼까요?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과 기타 물건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관념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등기만 해놓았다가 나중에 채무 변제가 없는 경우 경매 청구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담보 물건입니다. 다음에 2번 법적 성질. 1. 약정 동그라미 시대. 약정 담보 물건. 계약으로 성립하니까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저당권은 당사자 간의 그 물권적 합의가 바로 저당권 설정 계약이에요. 물권적 합의 이퀄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하는 약정 담보 물건이다. 자, 동그라미 2번에 타 물건입니다. 남의 물건에만 성립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3 담보 물건이니까 기억에 아까 공통성 4개 부수불물이 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을 갖는다. 미연에 저당권은 당연히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자, 파란색깔 2번 저당권 성립은 1. 법률행위로 인한 성립 줄여서 약정 저당권 186조겠죠. 자, 양가로 1번에 저당권 설정 계약. 자, 반가로 2번 당사자가 합니다. 동그라미 1. 저당권 설정해주는 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또는 제3자일 수도 있다. 제3자가 바로 물상보증인이 될 수도 있다. 다음 저당권자는 원칙은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외적으로 적 다음에 자, 원칙은 즉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자 줄 거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무효.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저당권자하고 채권자는 같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자 채권자는 을이고 저당권자는 제3자다. 이거는 원칙은 무효입니다.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개 밑에 동그라미 2번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예외적으로 이겁니다. 자주 나와. 자 예외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와 자 제3자 A라고 하죠. 제3자 이 세 사람 사이에 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합니다. 이건 특별한 사정. 이 세 사람의 합의가 있다면 자 채권자는 을이고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이나 건저당도 전세권도 유효합니다. 자 이건 다만 갑니다. 다만 채권자 을과 채무자 갑과 제3A라고 하는 A 간의 합의가 있고 채권이 제3자 A에게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줄거세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3자 A 명의의 뭐 저당권 등기 하나 더 적어 저당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나 가등기 담보도 유효합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세 사람 사이 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이나 건저당이나 전세권이나 가등기 담보도 유효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저당권 설정 계약. 이거는 담보물권 계약은 바로 처분행위죠. 자,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처분권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 계약도 처분 계약이므로 처분할 권한을 가진 자만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2번에 등기해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 자, 양가로 3번에 저당권의 객체고 1번만 기억하세요. 민법이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3개입니다. 자, 부동산 요거는 주등기죠.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부기 등기합니다. 부기 등기입니다. 그리고 다는 민법보다는 등기법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다. 2번은 우리가 총칙에서 배운 거죠. 특별법상의 저당권에 객체는 거죠. 임목저당, 선박저당, 자동창공기, 건설기계 저당, 그리고 광업권저당, 업권저당, 공장재단저당, 광업재단 등 요거는 특별법상의 객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개대상물은 뭐죠? 입광공 그렇게 되잖아요. 입광공 이것만 중개대상물이 되겠죠. 다음 4번에 피담보 채권 이퀄 적으세요. 피담보 채권은 우선 변제받는 채권입니다. 자, 경매 들어갔을 때 우선 변제받는 채권입니다. 자, 그 동그라미 1번에서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없어요. 금전 채권이든 쌀 100가마니 채권이든 상관이 없어요. 등기부에서 뭐가 나와? 금전 채권이 아니면 평가액 등기하죠. 쌀 한 가마니 80kg, 금 3천만원, 그럼 또 오르면 돼요. 자, 맨 밑에 2번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 저당권.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딱 다음 지나가면 이제 맨날로 효력 나오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니까.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개론이고 수목은 공법입니다. 공법이고 수요일날 10시까지 오시면 돼요. 수요일 교수님 올 수 있다니까. 공법 11시가 아니고 10시입니다. 수요일날 10시, 목요일 10시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개론이고요. 모레 공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